거의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땅. 거대한 정글, 끊임없는 비미지의 식물들. 그리고 한 사람, 게리 영이 그 땅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에센셜 오일의 세계적 리더 영리빙의 에콰도르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2005년 게리의 여정은 또 한 번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는 에콰도르 쿠엔카에 있는 의과대학 학장의 초청을 받아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게리는 에센셜 오일에 관심이 있었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와 함께 에센셜 오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아 학교 측이 이 분야의 전제 조건이나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리는 대신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신테라네데스 이동의료팀과 함께 정글로 들어가 에센셜 오일 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는 에센셜 오일에 대해 가르치고 에콰도르의 다양한 식물과 생태계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을 매우 즐겼습니다. 그는 에콰도르에 있었고 이 나라는 다양한 기후와 지형을 가진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 식별되지 않은 수천 종의 식물과 나무들이 존재하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는 곧 과야킬의 기후가 연중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에센셜 오일이라는 미개척 분야에서 많은 발견이 가능하다는 것에 매우 흥분했습니다. 게리는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연구를 위해 정글로 함께 들어가자고 초청한 신테라네데스 이동 의료팀과의 활동을 진심으로 즐겼습니다. 토지를 찾는 일은 고되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미국인으로서 게리와 그의 가족은 종종 악의적인 이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게리는 단호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가 선택한 길을 계속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06년 9월 그는 마침내 완벽한 장소를 찾아냅니다. 과야킬에서 약 40분 거리, 촘촘하고 손대지 않은 정글의 외곽 지역. 그 임무는 벅차 보였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달려드는 모기, 쏘는 벌레들, 보이지 않는 진드기, 전갈, 구렁이, 독사, 진흙탕처럼 질척이는 땅 몬순 우기 속에서도 그는 기적처럼 버텨냈습니다. 이 2300에이커의 땅은 결국 다음 영리빙 농장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2006년 9월 게리는 완벽한 장소를 찾아냈고 같은 해 11월 추수감사절에 토지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후 정글의 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토양은 어둡고 영양분이 풍부했지만 점토층이 두꺼워 중장비 없이는 이동조차 어려웠습니다. 게리는 D8 불도저를 직접 몰며 첫 도로를 내고 댐을 만들고 가시덤불과 관목, 나무를 해치며 개간을 시작했습니다. 몬순 우기가 시작되자 계곡은 열대의 뜨거운 날씨 속에 작물 재배가 가능한 물 저장지로 변했고 이 농장은 정글 속 숨겨진 작은 메트로폴리스로 진화했습니다. 게리는 농장 내부로 2.5마일에 이르는 도로를 직접 개설했습니다. 그 시기는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아마 세상 그 누구도 이런 프로젝트를 시도하려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또렷했고 결단력은 멈출 줄 몰랐으며 매일같이 발견되는 새로운 식물들은 게리의 머릿속을 끊임없는 아이디어로 가득 채웠습니다. 첫 번째 온실들은 댐 옆에 세워졌습니다. 배경 언덕에는 메리의 첫 번째 집나는 글자가 표기되어 있네요. 온실 내부에서 묘목을 가꾸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벽체는 대나무로 골조를 세웠고 콘크리트는 손으로 혼합해 만들었습니다. 영리빙 증류소의 초기 건축 현장을 보여주며 철근 기둥과 거푸집이 세워지고 콘크리트 바닥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게리는 2007년 과야킬에서 350마력 보일러를 제작했고 에콰도르에서는 구할 수 없었던 부품과 장비들은 유타에서 선적해 들여왔습니다. 14,500리터 용량의 증류 쿠커는 농장으로 옮겨질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필요한 건축 자재와 증류소 부품이 실린 컨테이너들이 유타에서 도착했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세워지고 있으며 건설 인부들이 고소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몬순기와의 싸움은 종종 두려움을 안겨주었지만 게리에게 중요한 건 문제를 멈추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습니다. 폭우처럼 쏟아진 몬순비는 물의 장막처럼 시야를 가렸고 침투하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배수관의 크기는 충분하지 않았고 도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점토질 토양은 끈적이는 진흙으로 변해 마치 겨울철 빙판길처럼 미끄러웠습니다. 몬순기에는 물이 시간당 30에서 60cm까지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댐의 작은 균열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게리는 현장에 있었고 모두가 신속히 움직여 균열을 막고 쏟아지는 물을 차단했습니다. 온 가족이 진흙에 빠진 차량을 함께 밀고 있는 장면으로 게리의 가족들이 현장에서 직접 고생하며 개척을 도왔던 모습입니다. 사진 촬영은 끝이 없지만 게리와 존은 그것을 정말 즐깁니다. 농장을 빠져나가는 이 길은 두 번째 댐과 암석지대를 지나며 농장 내부의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따라 본선에서 농장까지 6마일이 넘는 전선이 설치되었습니다. 팔로산토 숲은 방문하기에 특별한 장소입니다. 팔로산토는 매우 독특한 오일로 수년간 땅에 쓰러져 있던 나무의 죽은 목재를 증류하여 추출됩니다. 게리는 2006년 에콰도르 전역을 여행하던 중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팔로산토 오일에 대해 들었고 마침내 소량의 오일을 직접 증류하여 지역에 판매하고 있던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게리는 그의 증류 방식에 큰 관심을 갖고 쿠엔카로 돌아올 때 충분한 양의 목재를 가져와 자신의 소형 증류기로 증류했습니다. 그는 이 오일을 유타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고 결과를 받아본 후 이것이 영리빙의 훌륭한 제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후 게리는 과야킬로 이동해 작은 증류소를 설치한 뒤 죽은 팔로산토 나무를 수집할 수 있는 마을 주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죽은 후 시간이 오래될수록 목질 섬유 속에 더 많은 오일이 생성된다는 것이었죠. 이후 정글 속 마을 주민들이 농장으로 나무를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장 내 팔로산토 숲은 100에이커가 넘는 고요하고 평온한 보호구역입니다. 이전까지 마을 주민들은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리빙의 야생 채취 작업 덕분에 그들의 삶은 크게 나아졌습니다. 얻은 수입으로 2개의 학교를 지을 수 있었고 이러한 야생 식물은 항상 공급이 제한적이고 보장되지는 않지만 그 에너지의 뿌리를 느껴본 사람은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알게 됩니다. 게리가 농장의 새로운 밭을 준비하며 땅을 정리할 때 그는 재배지 안에서 팔로산토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불도저가 나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현장팀을 보내 미리 경로를 정리하게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게리는 농장 내 깊은 곳에서 팔로산토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는 지역을 발견했고 그곳은 자연보호구역처럼 보여 특별한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3,000그루 이상의 나무가 이곳으로 옮겨졌고 그 지역은 지금의 팔로산토 숲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100에이커 이상의 구릉지로 명상, 사색,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누구든 시간을 들여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죽은 팔로산토 나무는 수집되어 농장으로 옮겨져 증류됩니다. 게리가 가족을 위해 임대한 집 옆의 작은 파티오는 루타와 팔로산토의 실험용 증류를 위해 구획되었습니다. 2023년 제가 플래티늄 리트릿으로 방문했을 때 팔로산토 나무의 향기를 맡고 있는 모습입니다. 루타는 2002년에 처음 증류되었습니다. 펠릴레오와 암바토 인근 고지대에서는 약 500명의 주민들이 영리빙을 위해 루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게리는 농장 내에 직원 주택을 지어 전기와 온수, 냉수를 공급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생애 처음 경험하는 편의시설이었으며 세탁기와 건조기가 비치되어 있던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세탁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를 갖게 되었고 영리빙은 에콰도르 전역에서 2세대 이상에 걸쳐 소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농장에서 생산된 오일 덕분에 축복받고 있습니다. 게리는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로 총 8차례에 걸쳐 탐사를 떠났으며 카누, 스피드보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동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식물을 찾고 증류할 식물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장에서 기준에 맞는 식물을 찾으면 그는 현지 주민들에게 식물이나 꽃을 수확하도록 요청했고 그렇게 수확된 작물은 농장으로 옮겨져 수입원이 되었으며 이전까지는 한 번도 소득을 가져본 적 없던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들은 여전히 농장으로 식물을 가져오며 이것이 연이 독특하고 유익하며 치료적인 오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농장에 지어진 직원용 주택은 각각 3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을 갖춘 독립형 아파트 4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수많은 화산이 만들어낸 풍부한 영양의 토양 덕분에 울창한 식생이 자라납니다. 게리는 언제나 새로운 식물을 찾고 있습니다. 가이드는 칠면조 핫도그를 처음 보았지만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은 울프베리 크리스프바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게리는 롱보트를 타고 아마존을 탐험했습니다. 게리는 식별되지 않았던 식물을 발견하고 이를 돌아도와주리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 식물은 원래 아무런 가치 없는 정글 잡초로 여겨졌지만 아름다운 향을 지니고 있어 게리는 시험 증류를 해보았고 그 후 농장에서 재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도라도아줄은 영리빙의 대표적인 오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라도아줄은 과야킬 북동부 산기슭에서 야생 상태로 자라고 있던 식물이었습니다. 식물에 대한 식별 정보가 없어 게리는 이 식물에 이름을 붙이고 2007년 처음으로 수확 및 증류를 진행했습니다. 도라도아줄은 몬순 우기에도 잘 자라며 일반적인 작물들이 쉽게 물에 잠기는 환경에서도 생존합니다. 오일 분석 후 게리는 다시 덤불 정글로 들어가 씨앗을 채취했고 이 종의 최초 필드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도라도 아줄과 유사한 식물들은 총 4종이 있으며 잎과 꽃 모양이 약간 다르고 오일 화학 구성도 다릅니다. 이 식물은 에콰도르 남부 멜비스 지역에서부터 페루 국경 인근의 툼베스까지의 산기슭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이 식물의 변종은 라벤더 및 스파이크 라벤더와 유사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1806년에 발견된 야생 바질로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도라도 아줄과 마찬가지로 정글 잡초로 취급되던 식물이었으나 게리영에 의해서 발견되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게리는 댐 건너편에 메리를 위한 첫 번째 집을 지었지만 뱀, 거미, 전갈, 그리고 기타 기어다니는 생물들 때문에 그녀는 거주를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농가주택은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루타는 처음으로 증류된 작물이었습니다. 2007년 8월 첫 번째 증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놀라운 성과였으며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성취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게리는 아무도 쓸 수 없던 황무지 정글 땅 위에 이 아름답고 생산적인 농장을 직접 일구었습니다. 총 14,500리터 용량의 증류 챔버 3기는 매주 6일, 연중 11.5개월 동안 대량의 식물 자재를 증류하며 수확 기간 중에는 증류소가 24시간 내내 가동되어 최적의 타이밍에 오일을 추출합니다. 식물의 당 함량은 수확 및 증류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면밀히 측정되며 단 하루만 일찍 또는 늦게 증류해도 오일의 품질과 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야킬에서 제작된 350마력 웹백 보일러. 이 작업장은 몬순 시즌에도 내부에서 중장비 수리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습니다. 사무실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증류가 끝난 6톤 무게의 식물 찌꺼기 덩어리가 10톤 호이스트를 이용해 쿠커에서 들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제이콥과 조셉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도우며 이는 어린 시절부터의 훈련입니다. 추출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냉각 시스템입니다. 이는 응축기를 통해 물을 순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에콰도르의 더운 기후 때문에 미국에서 냉각 유닛을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당 약 25만 달러에 달해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현실적이지 않자 게리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일반 냉동고에 구리배관을 넣고 파이프에 물을 채워 얼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터무니없다며 웃었지만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2011년 이후 지금까지도 매우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증류소의 하단 구역에는 다양한 크기의 소형 증류기가 있어 일랑일랑, 팔로산토, 신품종 식물, 실험용 소량 재배 작물의 오일 추출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소형 챔버는 특히 새로운 식물이 발견되거나 협동조합 농가 또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원주민이 처음으로 수확한 식물을 다룰 때 활용됩니다. 정글에서 온 새로운 식물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이들의 오일은 분석되어 영리빙의 새로운 오일 후보가 됩니다.
소형 증류기 4대는 새로운 식물과 소량 증류가 필요한 작물들을 시험하는 데 사용됩니다. 열대 기후에서는 증류 후 오일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을 충분히 식히는 것이 도전 과제입니다. 물이 섭씨 10도 이하로 식지 않으면 오일과 물의 적절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리는 열교환기로 일반 냉동고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각 응축기마다 하나씩 구입해 구리관을 연결하고 부동액을 채워 물을 냉각시키는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4,500리터 용량의 쿠커 2기가 추가 설치되었으며 게리의 설계에 따라 미국에서 유연한 튜브가 수입되었습니다. 게리는 도라도아줄의 증류 과정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24,000그루의 일랑일랑 나무를 심기 위해 토지가 개간되었습니다. 회원들은 수천 개의 묘목을 심었고 2013년 6월까지 이 나무들은 1년 내내 꽃을 피우는 풍성한 큰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오른쪽에서 흰 셔츠를 입은 사람은 농장 관리자 니콜라스로 일랑일랑 수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초록 셔츠를 입은 사람은 현장 관리자 프란시스코로 총곤 지역에서 채용된 첫 번째 지역 주민입니다. 앞줄에 있는 프리모는 세인트 메리스 농장에서 수년간의 농업과 증류 경험을 쌓은 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에콰도르로 전근 왔습니다. 처음 심었던 24,000그루의 일랑일랑 나무는 2013년에 48,000그루로 확장되었습니다. 일랑일랑의 향기는 사람을 황홀하게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일랑일랑 꽃을 직접 맡으며 감탄하는 모습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방문객들의 단체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일랑일랑 꽃은 선별된 후 증류소 하단층에 있는 소형 증류기에서 증류됩니다. 꽃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작은 증류기로 증류됩니다. 방문자들이 증류통 안에 일랑일랑 꽃을 직접 만지며 체험하는 모습으로 실습과 교육의 일부입니다. 2023년 플래티늄 리트릿에서 정말 많은 일랑일랑 나무들을 보았고 증류하는 모습도 모았어요. 향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몬순 시즌에는 저수지 수위가 매우 높아져 식당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대나무로 지어진 이 식당은 매일 250인분 이상의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중 150인분은 농장 노동자, 스파 직원, 고객 및 방문객을 위한 것입니다. 식당과 학교에서 사용할 쌀은 농장 내 논에서 재배되며 채소와 과일도 다양하게 자라납니다. 카터를 타고 농장을 둘러보다 보면 만나는 곳입니다. 정말 많은 과일들이 있고 마음껏 맛볼 수 있어요. 특히 바나나와 망고 농장은 주방에서 도보 2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스파에서는 특별한 식단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맞춤 식사가 제공되며 모든 음식은 유기농 재료로 조리됩니다. 설탕, 흰 밀가루, 건강에 해로운 재료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열대 과일 주스도 유기농으로 만들어지며 맛이 훌륭합니다. 염소저주로 만든 치즈와 요거트 또한 이곳 농장에서 짠 유기농 우유로 만들어집니다. 이곳은 모든 방문객들에게 있어 진정한 맛있는 기쁨의 장소입니다. 발로리, 타마라 그리고 메리는 이 달콤한 바나나를 정말 좋아합니다. 나무에서 익은 유기농 망고의 맛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놀라운 작물 야코는 감자처럼 생긴 채소로 눌렀을 때 달콤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즙을 냅니다. 농장의 한 언덕 전체에는 사샤 카카오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이 나무에서 영리빙 유기농 초콜릿이 생산됩니다. 에콰도르산 사샤 카카오 나무는 맛이 뛰어나고 수확량이 많아 선호되는 품종입니다. 1헥타르당 연간 2에서 3톤의 카카오 열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블루는 에콰도르 동부 아마존 지역에서 채취되어 증류를 위해 농장으로 운반됩니다. 유칼립투스 블루의 성분표입니다. 노동자들은 100에이커 규모의 레몬그라스를 수확하며 이곳에서는 연 4회의 수확이 가능합니다. 게리는 2008년 이 농장에서 에콰도르 오레가노를 발견하였고 2009년에 이를 증류했습니다. 분석 결과 그는 이 종이 미래 최고의 오레가노임을 확신했고 그 이후 경작지를 100에이커까지 확장했습니다. 온실에서 자란 오레가노는 곧 밭으로 옮겨 심어질 예정입니다. 이 표는 영리빙 에콰도르 오레가노의 성분을 오레가눔 불가레와 비교해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특히 카바크롤 함량이 높은 점이 눈에 띄며 이는 강력한 항균 특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콰도르 농장에는 6개의 벌레 사육장이 있으며 이곳에서 수백만 마리의 캘리포니아 붉은 지렁이가 번식하며 액상 비료와 배설물 퇴비를 생성합니다. 이 퇴비는 매주 밭에 순환적으로 뿌려지고 온실의 화분용 토양에도 혼합됩니다. 또한 퇴비화 과정에서 생성된 액체는 지렁이 배설물과 혼합되어 관계 시스템을 통해 작물에 분사됩니다. 이 방식은 자동화된 비료 관리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퇴비와 염소 분뇨와 혼합되는 액상 지렁이 퇴비 저장 탱크입니다. 주변 낙농장에서 분뇨를 트럭으로 운반해와 토양 개량과 퇴비화에 사용합니다. 퇴비화는 모든 영리빙 농장에서 유기농 재배의 핵심 요소이며 증류 후 남은 식물 재료 또는 짚을 활용하는 유익한 방법입니다. 이 재료는 버려진 과일과 채소 찌꺼기, 그리고 염소 농장에서 나온 퇴비와 혼합됩니다. 에콰도르에서는 매년 500만 톤 이상의 퇴비가 들판에 뿌려집니다. 염소들은 레스토랑과 영리빙 아카데미에서 사용할 유기농 우유와 크림을 생산합니다. 이 묘목장에서는 다양한 토양 조건에서의 식물과 뿌리의 성장, 적응력, 해충 저항성,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잡초 억제 여부 등을 기록합니다. 또한 정글에서 발견된 새로운 식물의 영양 가치와 수분 요구량도 연구합니다. 준비가 되면 묘목은 들판에 이식되어 성장과 오일 생산 가능성을 관찰합니다. 크리스와 게리는 식물이 이식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씨앗은 연중 발화되며 지속적으로 들판에 이식됩니다. 이 정교한 기상 관측소는 하루 24시간 동안 기상 패턴, 자외선 시간, 기온, 습도, 기압, 강우량, 일조 시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 데이터는 브릭스 측정과 함께 활용되어 가장 적절한 수확 및 증류 시점을 결정하고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언제 수확이 적기일까? 낮은 높은 기온, 잦은 비나 가뭄은 식물의 성숙에 큰 영향을 줍니다. 수확 시기가 다가올수록 브릭스 수치를 반복 측정해 적정 수확일 판단하고 적절한 수확 시점이 되면 샘플을 소량 증류하여 품질 확인이 되면 증류된 오일은 GCMS로 분석하여 영 리빙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성분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류하지 않습니다. 식물 주스 한 방울만으로 굴절계를 이용해 브릭스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식물별 증류 시기. 도라도 아줄 수확 즉시. 루타 수확 후 5일. 오레가노 수확 후 5일. 레몬그라스 수확 후 3일. 베티버 채굴 후 7에서 10일. 유칼립투스 블루 수확 후 3에서 5일. 일랑일랑 완전 개화 후 즉시. 오코티아 수확 후 10일. 팔로산토 나무고사 후 5년. 게리는 증류 국가와 지역에 따라 식물 성분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북위 45도 이북과 이남의 고도, 기후, 수분량은 성분 구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늘 건조 시간, 태양 노출량, 수확 시점 등은 모두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토양 상태는 특정 식물이 다른 지역에서 같은 품질을 낼 수 있는가? 아니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일의 품질은 재배 환경에 크게 좌우됩니다. 유제니오는 9년간 증류소 관리자였으며 증류 전에 숙성 중인 식물의 브릭스 수치를 2시간마다 점검합니다. 오코티아 잎은 수확되는 즉시 숙성이 시작되며 정글에서 농장까지의 10일간 여정 동안 숙성이 계속되며 더 많은 오일을 생성합니다. 트럭이 도착하면 잎을 펼쳐 하루 2번 뒤집으며 건조시키는데 도착 시 수분 상태에 따라 최대 일주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증류 챔버에 투입될 때 잎이 반드시 건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스팀이 잎의 수분과 만나 조기에 응축되어 오일 내 미세분자들이 균질화되어 추출과 회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사이아스는 레몬그라스를 증류 전에 그늘에서 건조하고 숙성시키기 위해 펼치고 있습니다. 게리의 말씀입니다. 60년간 농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저는 6,500피트 고도의 아이다호 중앙 목장에서 귀리, 보리, 밀, 알팔파 등을 키우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레인저 알팔파 같은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려 했지만 환경이나 고도 조건에서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겨울 기온은 보통 2-3주 동안 -20F에서 -35F까지 떨어졌지만 라닥 알팔파는 매우 튼튼하고 잘 자랐습니다. 유사한 기후에서 식물이 잘 자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토양의 영양 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하 수층이 다르면 방향성 식물에 필요한 수분이 너무 많거나 적을 수 있으며 이를 조절할 수 없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프랑스는 2015년까지 라벤더에 관계를 한 적이 없었지만 최근 기후 변화로 강수량이 줄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많은 농부들이 라벤더 재배를 포기했고 현재는 프랑스의 라벤더 재배 농가 중 30%만이 여전히 라벤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작물로 전환했습니다. 울창하고 거의 접근 불가능한 밀림 속에서 이처럼 아름답고 생산적인 농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역경을 극복한 놀라운 성과입니다. 처음에는 농장에 물이 없었습니다. 게리가 댐을 건설한 후 몬순우기가 저수지를 채웠고 물은 빠르게 주변으로 퍼졌습니다. 이 정교한 실험실은 2010년 증류소 위에 지어졌으며 증류 중이나 후에 즉각적인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GCPDMS 통합 장비입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 속에 포함된 다양한 성분을 분리해내는 기법입니다. 오일에 포함된 성분이 컬럼을 따라 이동하며 각각 분리되어 검출됩니다. 불꽃 이온화 검출기는 GC에서 분리된 성분을 검출하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분리된 유기화합물이 불꽃을 통과하면서 이온화되고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각 성분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질량 분석기는 각 분리된 성분의 질량과 구조를 더 정확하게 식별합니다. 분자 조각을 분석하여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 화학적 구조가 무엇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증류소 건물의 상층에는 전면 규모의 실험실이 있으며 이곳에서 각 배치의 에센셜 오일이 화학 성분과 전반적인 품질을 검사받습니다. 에센셜 오일의 화학적 프로파일을 검증하는 일은 그 오일의 가치와 최적 사용법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농장에서 사용하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는 질량 분석기와 결합되어 있어 작동자에게 화학 성분들을 분리하고 식별하는 데 최고의 장비를 제공합니다. 광학 편광기가 함께 장착되어 있는 GCMS는 매우 정밀한 정보를 제공하며 에콰도르 실험실에 있는 장비는 고도로 전문화된 도구입니다. 이 분석은 게리의 수확 시점, 건조 시점, 증류 온도 등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에콰도르의 GC는 듀얼 불꽃 이온화 검출RL과 이중 컬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하나는 비극성 컬럼, 다른 하나는 극성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GC 장비는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 샘플을 1회 주입으로 분리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운영 1년 후 게리는 이 시스템에 질량 분석기를 추가하여 GC 시스템의 성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GCMS 장비에 60M 비극성 컬럼을 추가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3개의 컬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장비는 새로운 오일과 기존 오일의 재조사를 가능하게 하며 식물의 성분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AGIELENT MS는 50만 개의 성분 참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어 성분의 동정이 매우 정확합니다. 이 시스템은 분석 중 선택한 성분의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라이브러리에서 가장 근접한 성분을 찾아내면 다른 시스템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결과까지도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카사블랑카 박사는 게리와 크리스 사이에 있으며 에콰도르 농장을 매우 좋아하고 이 분석 실험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도라도 아줄 크로마토그램 그래프와 함께 건조 샘플과 생 샘플의 주요 성분 비교표가 제공됩니다. 생 샘플은 건조 샘플에 비해 단일 테르펜의 함량이 소폭 증가되어 있어요. 오시아스는 스파에서 제공되는 특별 식사를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스파를 위해 지어진 이 작은 레스토랑은 하루 종일 모든 사람에게 신선한 열대 과일 음료를 제공합니다. 게리는 장엄한 사발나무를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고 이 나무집을 소년들을 위해 지었습니다. 스파에 머무는 많은 사람들은 침실 2개, 욕실, 부엌, 거실, 온수와 냉수, 심지어 인터넷까지 갖춘 이곳에서 집과 같은 편안함을 즐기며 정글 나무 위에서의 특별한 모험을 만끽합니다. 2006년 게리는 에센셜 오일의 효능을 실험하기 위해 과야킬에 연구센터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객들이 이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새로운 발견은 거의 매일같이 이루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활력을 되찾아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소음과 공해는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센터를 시골로 옮기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2012년에 건물이 완공되었고 건설이 완료되자마자 팜에는 새로운 명소가 생겼습니다. 노바비타 스파 및 재생센터는 증류소에서 돌 던지면 닿을 거리의 팜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환상적인 에센셜 오일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적외선 사우나, 레인드롭, 초콜릿 마스크와 오일을 결합한 트리트먼트 등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많은 이들이 단순한 힐링을 위해 혹은 조용한 농장 환경에서의 휴식을 위해 이곳을 방문합니다. 에센셜 오일을 추출한 후 재순환되거나 버려지는 물은 지하 파이프를 통해 스파까지 운반되며 온수 욕조에서 사용됩니다. 고객과 방문객 모두는 증류된 오일에서 분리되지 않은 미세 오일 분자를 피부로 흡수하며 편안한 치유 경험을 누립니다. 팔로산토, 도라도아줄, 유칼립투스 블루 또는 이국적인 일랑일랑 꽃향 속에 몸을 담그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 후기를 남긴 수많은 사람들이 스파를 주요 명소로 손꼽습니다. 노바비타 스파 및 재생센터는 2006년 과야킬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2011년 팜에 새로운 시설이 지어졌습니다. 초콜릿 마스크는 입소문을 타며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노바비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는 에센셜 플로럴 워터 욕조입니다. 전 세계에서 에센셜 플로럴 워터 스파를 보유한 농장은 단 5곳뿐이며 모두 영리빙 소속입니다. 플로럴 워터는 증류되는 식물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집니다. 원래 학교에는 전 학년 학생 42명이 다녔으며 선생님은 일주일에 2~3번만 오셨습니다. 전기, 수도, 화장실 시설이 없었고 화장실은 그저 땅에 구멍을 파서 덮은 형태였습니다. 정글 쪽으로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를 따라 총곤을 지나가던 중 게리는 길모퉁이에서 지역 학교 건물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1959년에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진 건물이었고 수도도 전기도 없었습니다. 벽에는 빛을 들이기 위한 구멍만 있었으며 화장실은 부서진 시멘트 블록으로 된 울타리 안에 있는 땅구멍이 전부였습니다. 42명의 아이들이 한 명의 교사와 함께 모든 학년을 배우는 열악한 환경이었으며 교사는 일주일에 겨우 2~3번 등장할 뿐이었습니다. 게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에게 절망적인 미래를 바꿔주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학교와 농장 중간쯤에 있는 땅을 가진 한 노부부에게 집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땅을 팔 것을 제안했고 결국 그들은 거래에 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기가 들끓던 늪지 같은 황무지는 가난한 마을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게리는 직접 설계를 그리고 총곤 마을위원회와 상의하여 건설을 시작합니다. 2007년 3월 교장을 포함한 직원이 채용되고 학교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학교 건물 옆에 교실 하나만 있었지만 학생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교실이 더 늘어났습니다. 1년 후에는 유치원 건물도 세워졌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농장에서 실습 기반 교육을 받습니다. 이들은 씨앗에서 제품까지의 전 과정을 배우며 토양 개량, 파종, 재배, 수확을 익히고 벌레 퇴치나 영양 개선을 위한 지렁이 비료 만들기 등을 실습합니다. 학생들은 기계 및 제작 작업장, 증류소, 분석 실험실에서도 배웁니다. 또한 노바비타 리주버네이션 센터에서 에센셜 오일 사용법도 익힙니다.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컸던 아이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환경이었습니다. 게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아이들을 위해 산타클로스로 변신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게리는 학교를 위한 건축 도면을 설계하고 직접 그렸습니다. 영 리빙 아카데미에서는 증류소와 분석 실험실에서의 교육이 가장 인기 있는 교육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염소 농장에서 혹은 레스토랑에서 염소 치즈와 기타 유제품을 만드는 일을 돕기도 합니다. 쌀 또한 학교와 레스토랑을 위해 농장에서 수확됩니다. 영 리빙 회원들의 많은 후원으로 인해 학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후원 아동 프로그램도 매우 성공적입니다.
저도 2023년 11월부터 한 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답니다.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아카데미에 다니기를 원하고 있어 교실이 부족해졌고 기부 덕분에 지붕이 있는 실외 체육관광당이 지어져 아이들이 몬순 우기에도 밖에서 뛰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척박한 시골 지역에 이런 현대식 학교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현재 총 297명의 어린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고 2016년 3월에는 영 리빙 회원, 학부모, 교산, 학생들이 첫 졸업식을 함께 축하하며 밝은 미래를 기원했습니다. 2010년 게리는 프랑킨센스 종을 찾기 위해 에티오피아를 여행하던 중 아디스아바바 대학교의 한 직업학교에서 벽돌을 흙과 소량의 시멘트를 섞어 만드는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이 벽돌은 다양한 색깔로 제작 가능해 흥미로운 디자인의 건축이 가능했고 게리는 이 공정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에 남아프리카로 건너가 같은 기법으로 학교를 짓는 장면도 직접 확인했으며 영 리빙 농장에도 이 기술을 도입해 학교를 지으면 좋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기술자들을 에콰도르로 데려와 게리와 농장 직원들에게 시공법을 가르쳤고 이후 이 기술은 빠르게 전파되어 농장 내 학교 건설에 사용되었습니다. 흙과 시멘트를 혼합한 벽돌로 학교를 짓는 이 기술은 기존의 시멘트 블록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시공이 가능했습니다. 영리빙 아카데미는 2007년 3월 문을 열었으며 이를 통해 구학교에 다니던 학생 수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농장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촌락촌곤에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이제는 과야킬 전역에서 학생들이 아카데미에 다니기 위해 이곳으로 옵니다. 부모들을 위한 야간 문해 수업도 제공되며 이는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이들을 위한 기본 교육뿐 아니라 기초 영어 수업도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로카 모르타 꽃을 따면서 무게와 단위 측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경험은 그들이 농장의 특별 수업을 받으러 갈 때 더 깊은 이해를 갖게 해줍니다. 게리는 아카데미 학생들에게 증류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실내 체육관 공사가 시작되어 2015년에 완공되었고 고등학교는 2015년에 지어졌습니다. 2016년 3월 아카데미는 12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첫 고등학교 졸업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흙과 소량의 시멘트로 만들어진 벽돌은 남아프리카에서 개발된 기술로 교육적 재정적으로 농장의 중요한 보탬이 되었습니다. 2009년에 두 번째 확장이 이루어졌으며 유치원, 유아반, 그리고 큰 음악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열정이 한 지역의 삶을 바꾸고 자연의 에너지가 전 세계를 치유합니다. 리빙 에콰도르, 오늘의 변화와 내일의 희망을 담아 계속 이어집니다. 영리빙 멤버로서 꼭 가보아야 하는 곳 1순위입니다. 응원합니다.